여러분, 스마트폰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맨 처음은 스마트폰의 선두주자 아이폰이 떠오르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PDA 형식이 아닌 화면 터치형 스마트 디바이스의 첫 장을 연 선구자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하지만 강력한 아이폰의 브랜드 파워와 함께 회자되는 또 다른 스마트폰 브랜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스마트폰, 그리고 다른 성능은 몰라도 카메라 성능 하나만큼은 내세울 만한 스마트폰, 한국을 대표하는 스마트폰 브랜드, 바로 갤럭시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당시부터 갤럭시 S는 아이폰과 비교가 되었죠. 둥그스름한 외관과 가운데 홈버튼, 그리고 아이폰과 쏙 빼닮은 UI와 UX는 충분히 갤럭시가 아이폰에 그것을 벤치마킹했다라고 생각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는 2부터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냈는데요. 디자인을 각지게 바꾸고 그리고 듀얼 코어를 탑재하면서 아이폰보다 고성능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아이폰보다 키우면서 대화면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아이폰이 초창기에 LCD를 채용한 반면 삼성은 갤럭시 S1부터 아몰레드를 채택하면서 일찌감치 OLED 진영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이폰을 벤치마킹하면서 출발했던 갤럭시 시리즈는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갤럭시 시리즈는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스마트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가 가진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기와 기회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의 강점은 약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10년간 갤럭시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튼튼한 입지를 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브랜드를 10년간 꾸준히 성공시킨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발전과 혁신이 뒤를 따라주어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시장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에 더욱 어려운 과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S 시리즈를 통해 고성능,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요구를 발빠르게 반영해서 호평을 이끌어내기도 하는데요. 가장 단적인 예가 스마트폰 안에 펜을 내장시킨 노트 시리즈의 발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갤럭시 S2 시리즈가 공전의 히트를 친 2011년 삼성에서는 또 다른 플래그십 세그멘트를 출시합니다. 바로 갤럭시 노트 시리즈예요. 갤럭시가 노트 시리즈를 개발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장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주력 기종이었던 아이폰 4와 갤럭시 S2는 모두 4인치 크기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장에는 2가지 요구가 존재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가지는 5인치 이상의 대화면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손으로 기기를 만지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손으로 무엇인가를 적거나 그리는 등의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2가지 요구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발매를 했죠. 그리고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갤럭시 노트 1의 성공적인 데뷔로 인하여서 상반기에 갤럭시 S, 그리고 후반기에 갤럭시 노트라고 하는 삼성 갤럭시의 플래그십 라인업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시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민첩성, 그리고 비싼 가격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스펙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다지는 데 성공한 갤럭시 브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고 또한 판매하는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진 브랜드로 우뚝 서게 됩니다. 갤럭시의 두 번째 강점은 갤럭시 브랜드가 가진 혁신성이에요. 혁신하면 아이폰이라고 연결이 되죠. 그렇지만 팀 쿡 체제 이후에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은 아이폰에서 점차 갤럭시로 옮겨갑니다. 갤럭시는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부터 아몰레드를 채택을 했죠. 당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대세는 아이폰이 대표적으로 채택을 했던 LCD였어요. 하지만 삼성은 자말광을 하며 리얼 블랙을 표현하여 LCD에 비해 뛰어난 색 재현율을 가지는 OLED를 채택합니다. 이후 갤럭시 S2에서는 LG의 옵티머스 2X에 이어서 듀얼 코어를 채택을 했고요. S3에서는 쿼드 코어를 채택하고 S4에서는 업계 최초 FHD 해상도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옥타 코어도 이때 도입을 하게 되죠.
S6에서 곡면 디스플레이인 엣지를 채택을 하고요. S7부터 초점 기능을 향상한 듀얼 픽셀 기능, 즉 아이소셀이 들어간 카메라를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S8에서 상하단 베젤을 획기적으로 줄인 전면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선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S9 플러스 모델을 통해서 갤럭시 S 시리즈 최초로 듀얼 카메라를 채택을 합니다. 또한 S10에서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하고요. 그리고 S20에서 1억 800만 화소를 자랑하는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갤럭시는 해가 갈수록 새로운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삼성의 엔지니어들을 분명히 갈아 넣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라는 소문까지 퍼지겠습니까? 하지만 삼성은 물론 혹평을 듣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매번 시장을 놀라게 하는 뛰어난 혁신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갤럭시 브랜드가 가진 폭넓은 시장의 스펙트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초특급 프리미엄 라인인 갤럭시 Z 폴드부터 시작을 해서요. 플래그십 라인업인 갤럭시 S와 노트, 그리고 준 플래그십 정도의 준수한 성능을 가져주는 A 시리즈, 그리고 신흥국 시장을 겨냥한 ODM 라인인 M 시리즈 등 다양한 소비자를 포용할 수 있는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애플이 고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아이폰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사용을 한다면 삼성의 갤럭시는 모든 소비자들이 자사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인업을 갖춤을 통해서 마켓 세그멘트를 세분화해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갤럭시는 글로벌 마켓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세분화 전략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르면서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로 시장을 확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해서 현재 만개하기 시작한 스마트폰 내에 주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5G입니다. 이 5G가 갤럭시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죠.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 5G 모델을 통해서 5G 스마트폰 시장에 세계 최초로 진입을 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아직 5G 네트워크가 구축되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갤럭시는 경쟁사들보다 한 발 더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태동기에 불과하지만 곧 5G 네트워크가 빠른 속도로 구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본 공격적인 행보를 미리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갤럭시가 5G 폰의 문을 열었고 시장은 서서히 5G 체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5G 네트워크의 구축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정한 5G가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폰 시장은 꾸준하게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5G 폰의 선구자로서 막강한 시장 영향력을 갖추고 있죠. 자,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에 태동한 5G 스마트폰은 2019년까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만기하기 시작해서 2023년에는 드디어 4G 이하의 스마트폰과 골든 크로스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본격적인 5G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폭발하기 시작하는 5G 폰의 리더로서 영향력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등 여러 도전들이 갤럭시의 앞길을 막고 있지만 그래도 2020년을 기점으로 만기하기 시작한 5G 스마트폰 시장은 선도자인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갤럭시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갤럭시의 약점은 아이러니하게도 희미해진 브랜드 정체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죠. 매력적인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한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가 신규 고객들을 더욱더 빠른 속도로 유입시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신규로 유입된 유저들을 강력한 생태계를 통해서 이탈되지 못하도록 막으니 아이폰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명 욕하면서도 사는 폰,
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생각 가지고 있는 폰, 그 폰이 바로 아이폰이 되어버린 거죠. 반면 갤럭시의 브랜드 가치는 아이폰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폰 생태계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갤럭시가 아니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엄청나게 넓은 폭이 있다는 거예요. 범용성을 가지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특성상 갤럭시의 경쟁자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의 브랜드 가치가 아이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편이지만 안드로이드 폰 내에서는 그래도 입지가 탄탄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에 비해서 갤럭시가 가벼운 브랜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인데도 말입니다. 이는 갤럭시의 시장 세분화 정책과 관련이 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국 시장에서도 꽤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폰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중저가를 앞세운 중국의 빅4, 즉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에게 점유율을 점점 내주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들에게 선두 자리를 위협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신흥국 시장에서 이들을 이기지 않고는 세계 시장 1위 스마트폰 브랜드의 입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S와 노트 등 플래그십 라인 이외에 A, M 등 중저가 라인업들을 강화시키기 시작해요. 그 결과 신흥국 시장에서 중국 빅4와 맞설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갤럭시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는 희석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드로이드 폰 생태계 안에서는 갤럭시 브랜드가 꽤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저가 ODM 라인업이 주요 판매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프리미엄 이미지가 약화되는 나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의 그래프를 보시면 갤럭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가늠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10개 기종을 모아놓은 그래프입니다. 삼성이 4개, 애플이 3개, 그리고 샤오미가 3개 기종이 들어있죠. 하지만 이 기종의 면면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이 4개 스마트폰의 라인업을 이 탑10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 4개 라인업 중에 플래그십 라인업은 단 한 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즉 삼성의 갤럭시 최상위 라인업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 그리고 프로가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애플의 입지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성의 탑10 라인업은 모두 중저가 라인인 A 시리즈가 자리 잡고 있어요. 즉 글로벌 점유율은 세계 탑이지만 갤럭시 브랜드가 결코 프리미엄 브랜드로만 자리 잡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비싸더라도 산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싼데 브랜드가 갤럭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갤럭시 브랜드가 프리미엄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었다면 그래프의 양상 자체가 바뀌었겠죠. 적어도 갤럭시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 중에 1개 내지는 2개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도 갤럭시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시장에서 포지셔닝이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그래프만 보아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갤럭시 브랜드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때 갤럭시의 전성기 때 갤럭시 프리미엄 라인업인 갤럭시 S4가 글로벌 판매량 7천만 대를 기록했던 황금기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 시리즈의 평균 판매량을 보시면 3천만 대 아래로 내려간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지금의 갤럭시 S20은 시리즈를 전체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2천만 대 남짓이 팔렸다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약 5년의 시간 동안 프리미엄 라인업의 점유율이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중저가 브랜드가 채워넣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이러한 약화된 브랜드의 입지는 다음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2020년도 2분기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을 매출액 순으로 표시한 다음 그래프에서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액의 34%를 점유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줄곧 애플에 이어서 2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갤럭시 S 시리즈의 부진과 가격 경쟁력의 저하로 인해서 화웨이에게마저 밀린 세계 3위 17%를 기록하는 데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는 고전 중이고 중저가 라인업에서는 중국 업체와의 출혈 경쟁으로 인해 밀리고 중국 브랜드는 중국 내에서 애국 소비 때문에 막강한 고정 소비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원가 절감 정책을 단행을 해서 소비자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의 위기는 중국 빅4의 부상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중국 빅4의 부상은 정말 매서웠죠. 탄탄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중저가를 무기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중국의 빅4는 갤럭시의 위치를 흔들기에 충분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들과의 출혈 경쟁을 위해서 갤럭시 브랜드는 어느 정도의 이미지 하락을 담보하고서라도 세계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격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기 시작하죠. 당연히 여러가지 원가 절감의 흔적들이 플래그십 라인업에서조차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게다가 애플까지 최초의 5G 아이폰 12를 내놓았죠. 그러면서 5G 폰 시장의 맹주 삼성전자 갤럭시의 맞불을 놓아버렸습니다. 아이폰 12의 선전은 매섭게 갤럭시를 압박하고 있는 중이에요. 삼성이 선점한 5G 시장에서의 선도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애플과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브랜드 파워면에서 현저하게 밀리는 갤럭시가 앞으로 아이폰과의 5G 폰 시장 싸움을 어떻게 전개해 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관건은 플래그십 라인업의 판매를 적어도 4천만 대 수준까지는 회복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또한 삼성은 최근 브랜드 구축 전략이 흔들리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갤럭시 S20의 부진, 그리고 노트 시리즈까지 이어지는 부진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갤럭시 S21을 예정보다 빨리 출시하는 강수를 두고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원가 절감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점은 갤럭시 S 라인업의 브랜드 이미지조차 하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게다가 애플과 마찬가지로 S21 시리즈의 충전기와 번들 이어폰을 삽입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애플은 대안으로 맥세이프라도 내놨습니다. 물론 욕을 먹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삼성은 충전기와 번들 이어폰을 빼는 것에 대한 대안이라도 갖추고서 빼는 걸까요? 괜히 기계값만 비싸게 받고 혜택은 줄이고 액세서리는 따로 구입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창렬스러운 짓을 통해 애플 따라쟁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흠집을 가하게 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갤럭시 브랜드는 10년간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구축된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으로서의 지위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넓은 시장 스펙트럼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 타이틀로 선점해버린 5G 시장이 만개하기 시작하는 2020년 이후의 상황은 갤럭시 브랜드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국 빅4와 경쟁하면서 중저가 라인업을 강화한 것이 브랜드 파워를 하락시키는 빌미를 주었다는 약점이 존재하고요. 또한 중국 빅4의 추격은 갤럭시에게는 확실한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 상황에 라인업을 우후죽순으로 늘려버리고 확실한 팬층을 보유한 노트 시리즈를 단종한다는 루머가 도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브랜드 운영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갤럭시 브랜드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갤럭시 브랜드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브랜드로서 아이폰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브랜드임을 부정할 사람 또한 없을 겁니다. 10년 동안 애써 구축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숙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애플 따라쟁이라는 딱지를 제발 좀 떼고 갤럭시만의 고유한 색채를 구축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한국스러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가장 갤럭시스러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일 겁니다.
갤럭시스러움, 이것을 애플 따라쟁이로 규정지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이 갤럭시스러움을 회복하여 세계 시장을 다시 호령하는 갤럭시 브랜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모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정보가 조금이나마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